여야 중에 여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국회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의당이나 또 다른 뭐 그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은 개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개헌 발의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부류는 아예 그게 싫은 거고 개헌 논의 자체가 싫은 거고 같은 야당이라도 결이 다른데 이정미 대표의 그 놀라운 반응이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 발의 개헌이 오히려 국회의 역학 구도로 보면 힘들다. 오히려 힘들어진다 이런 면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화수목에 걸쳐가지고 우리 개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헌법 빨리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그게 좀 리얼하게 한번 해봐요. 마차님 한번 해봐요. 마차님. 어머 이렇게 좋은 헌법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3일차 이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나온 것들은 대부분 이제 권력구조 중에는 권력구조죠. 연임제, 예. 그다음에 선거 연령 18세도 있고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국무총리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권력구조부터.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예. 하겠다는 거죠. 마차님께 질문이에요. 정알못에서 팟캐스터가 된 지 3년째. 정임제와 연임제를 설명하십시오. 아, 그건 너무 쉽죠. 네요. 중임제는 이어서 하지 않고 어쨌든 2번 할 수 있는 거고 오. 연임제는 연달아서 2번 할 수 있는 거죠. 와, 정확해요. 아, 그럼 팟캐스트 우리 새날 PD도 이제 연임 하나요? 이건 무슨 종신제입니다. 정신제. 이거 바꿔야 돼. 그 중임제 폐해를 보고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푸틴 중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연임은 연달아서 2번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임제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번 개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임제가 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면 근데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 연임제는 못 나와요.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중임제는 떨어지고 또 나올 수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푸틴이 대통령 그만하고 중간에 총리를 해요. 이건 뭐 이상한 나라긴 하지. 그거고.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여론이 가장 높은 게 4년 연임제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87체제 헌법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대통령 중심제와 삼권 분립이 확고한 민주주의제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87체제의 헌법에서 부족한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보완하자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지 우리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자라는 의식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와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굉장히 좀 이번에 잘 다듬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야, 최고. 어쨌든 선거권 18세와 권력을 구조 얘기해 보면 선거권 18세도 저희도 100만인 서명운동을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권력 구조가 그것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제를 지금 강화했잖아요. 이제 국무총리 강화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헌법에 있었던 대통령을 보좌하고 아예 삭제함으로 인해서 권력 구조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도 견제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87에 미완했던 헌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리고 OECD 가입 국가의 평균치에 맞게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 굉장히 올바른 체제로 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연임제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로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제도를 그냥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박정희와 이승만이 그걸 악용해버린 거야. 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3선해버리고 4선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이 다시 군사독재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장기 집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조금 길게 할게. 단임제로. 그게 7년제였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그 권력이 무너지면서 박정희나 이승만 때로 4년 연임제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노태우 때부터 5년 단임제가 됐는데 문제는 5년 단임이 되면요. 1년, 2년 지나면 레임덕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의뢰 없는 대통령 파면을 우리가 직접 해낸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장기 집권 의도 같은 걸로 뭔가 하기는 굉장히 껄쩍지근해진 상황이다. 그렇지. 4년 연임제 같은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적 수준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4년 연임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4년
단임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에 이게 중간 평가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정부 운영을,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중간 평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으면 그래 4년 더 해라는 거고요. 못했으면 그만둬라는 얘기예요. 미국식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레임덕이라는 부분을 너무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항상 중간평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올바르지 않은 평가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대통령이 정말 국정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4년 차 되는 해에 중간평가를 하는 거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좀 올바를 것 같습니다. 미국의 4년 연임제랑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단점도 있는데. 당연히 있죠.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제도가 MB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안 나와요.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네, 끔찍하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지면 법 못 바꾸지. 그렇죠. 다 단점이 있지. 그래서 이제 보완했던 게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이양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삭제합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권력의 느낌이 있어요. 그 자체가. 다음에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 사면을 행사하게 되면 사면 심사위원회라는 데서 심사를 거치도록 해요.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걸죠. 이건희를 사면해 주신 우리 MB 각하께서는 뇌물을 받으셨다. 그다음에 헌재 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서 이번에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희수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논란을 없애주는 거죠. 니들이 알아서 뽑아. 호선이라는 거는 보통 연장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에 의해서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요.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호선. 다음에 국무총리가 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그 헌법 조항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란 말을 문구를 삭제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책임제까지 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제. 대통령 밑에 감사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건 독립기관으로. 제가 간섭하지 계속 못하게. 주장했던 거죠. 그렇죠.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소수 야당들이 좋아할 만한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행정부가 입법권을 갖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또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안을 예전에는 그냥 부처가 발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국회의원이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안을 네, 그렇죠. 정부가 제출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함으로써 입법권 침해를 방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해요.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 뭐 이를테면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든지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강화시키겠다. 거죠. 예.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선거법 같은 것들이 또 다 개정이 개정. 되면서 다 개정해야 예. 되죠. 율령까지 다. 할 일이 많구나.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축소를 했는데요.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는 건데 지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하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선적인 권력이 사라지는 거죠. 대법원장 네. 인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 이렇게 거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놨고요. 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죠. 군사 재판을 폐지했죠. 이건 박수를 쳐야 돼요. 평시 군사 재판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계엄령이나 비상시의 군사 재판도 단심제로 또 폐지했죠. 그 폐지했죠.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잠깐 동안 비상계엄이나 계엄시나 비상시에 단심제를 폐지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 전두환 시대에 김재규가 단심으로 사형 선고받고 그냥 며칠 있다 죽었거든요. 바로 총 맞아 죽었죠. 예.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3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전에 그 전에 얘기한 평시에 군사재판을 국방부가 군사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헌법 정신에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 대한 재판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었거든요. 군사재판의 개념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재판권이었습니다.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군사재판도 사법부가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추가해서 신비님이 늘 주장하던 것 지금 들어갔거든요. 재판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데 사법권이라는 게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지금까지 그거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심 문제를 이제 전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 사법부 권력도 이제 계속 개편이 됐는데 지금 아까 명종님이 말하는 거 저는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군사 의문사 죽음 같은 거 다 군대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예, 자체 재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식구 감싸게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혁명적인 거예요.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사 독재 시대에 잔재를 없애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이 건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한호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까 우리가 전자에 시작했지만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가 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 군사재판도 국방부 행정부가 관할하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군사재판이 아니면 사법부에서 관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사법고시 붙으면 군대 가면 그냥 검사가 됐거든요. 군사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당사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판검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군사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군 조직 내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점을 찍은 거고요. 민주주의 삼권 분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침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민주노총 2차 민중총궐기 관련해서 민주노총 간부들 있잖아요.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민주노총 간부들이 바로 이 부분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배심제로 받게 해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국민재판제로 받게 해달라.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재용이 만약에 국민재판을 받으면 그 100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재용이. 예. 만약에 MB가 국민 배심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죠. 사형입니다. 그렇게 추징금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 예, 무섭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열어놨다. 이하 법에서 어떻게 논의가 국회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어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회가 마냥 나쁜 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품이 담겨 있다는 게 뭐냐면 국회도 굉장히 강화됐어요, 사실은. 예산권 심의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강화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야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늦하고 없는 짓이에요. 굉장히 싸가지 없는 짓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질투심 또는 개헌에 대한 헤게모니만 잡으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국민들한테 정말 짱돌 맞을 일인데요. 국회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차관이 와서 반대하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됐다니까요. 우리 국회가 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그런 걸 다 강화를 해줬잖아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권도 아예 강화시켜서 행정부를 견제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조약도 반드시 국회에 동의하게 했잖아요. 다 강화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만 아래로 내리고요. 다 일부는 국민한테 돌려주고 일부한테는 입법부와 사법부한테 돌려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헌법이다.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좋은 법, 이렇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정말 참 30년 만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헌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우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못 두고 지나가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국가원수,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큰 의미를 못 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기고를 하고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파장이 있냐면 국가원수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는 야당들이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국가원수라는 거는요. 왕정 국가에서 왕권이에요. 이걸 로열이라고 합니다. 로열 프리로게이티브 해서 왕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헌법 체계는 독일이나 영국 법 체계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많이 바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원수라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영국의 그 법 체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갖고 있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영국 왕은요, 예전에 의회 해상권도 있고요. 국가 승인권, 영토 편입권, 영토 양도권, 뭐 군장 수여권, 군통수권, 성직자 임명권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게 국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 원수라는 조항을 현대 헌법에서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우리 헌법은 계속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상에서 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나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고 또 군통수권을 갖고 있고 이 정도 하고
외국에 대해서 인도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 전에 계속 지금 87년 체제 이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국가 원수라는 부분을 왕권. 예, 네, 왕권. 왕권과 비슷한 권한을 주는 이 국가 원수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폐단이라는 부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나올 수 있는 폐해죠.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제왕적으로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이제는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으뜸원 머리수. 상징적인 의미죠. 사실은 원수가 그렇죠. 그 용어를 삭제하나 마나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왠지 그 뭐랄까 무서운 권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명박은 철천지 왼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개헌에 보면 그 아까도 그냥 넘어갔는데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이제 비법관이 할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네, 법관이 아닌 자도 법관이 아닌 자도 할 수 있게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보면 이제 헌법학자 그렇죠. 교수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열어놨고요. 민정수석도 한번 보냅시다. 민정수석 헌법재판관으로. 보내야죠. 괜찮은데요. 저는 진짜 화요일 날인가요? 제가 이제 시위를 지금 시위 중인데 제가 사실은 정상적인 공무원이었다고 노조를 시작한 이유가 공무원의 노동상권 보장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노동상권 보장과 해직자 복직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12년을 투쟁했는데 공무원에게 노동상권을 주어진다. 아, 그랬지. 맞아. 그렇죠. 그거 우리가 분석하면서 신비님 이야기했어. 정말 저는 지금도 좀 휑 도는데 12년 동안 잊혔는데 드디어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거 안 해줬잖아요. 헌법이 그렇죠.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공무원의 노동상권이 보장되면요. 공무원이 가장 관료적이잖아요. 그럼 이하의 조직들은 다 노동상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혁명적이다 노동계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개헌은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훌륭한 개헌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내가 자료로 넣어드릴 텐데요. 김성태가 2016년에 황교안에게 했던 질의를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헌은 어차피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조국 수석이 그걸 발표를 했고요. 오후에 이미 전달이 됐겠네요. 방송 시간으로 보면. 국회에 이러이러한 전문이 있다. 심지어 조국 수석이 첫날, 이틀날, 세 번째 날까지 전문을 공개 안 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니까 전문이 마련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그까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인데. 촌놈들. 국회에 그게 전달이 되고요. 26일 월요일 날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국회에 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거의 개헌 전쟁일 듯합니다. 그렇죠. 개헌 전국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헌법에 있었던 대통령을 보좌하고 아예 삭제함으로 인해서 권력 구조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도 견제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87에 미완했던 헌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리고 OECD 가입 국가의 평균치에 맞게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 굉장히 올바른 체제로 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연임제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로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제도를 그냥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박정희와 이승만이 그걸 악용해버린 거야. 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삼선해버리고 사선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이 다시 군사독재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장기 집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조금 길게 할게. 단임제로. 그게 7년제였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그 권력이 무너지면서 박정희나 이승만 때로 4년 연임제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노태우 때부터 5년 단임제가 됐는데 문제는 5년 단임이 되면요. 1년, 2년 지나면 레임덕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의뢰 없는 대통령 파면을 우리가 직접 해낸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장기 집권 의도 같은 걸로 뭔가 하기는 굉장히 껄쩍지근해진 상황이다. 그렇지. 4년 연임제 같은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적 수준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4년 연임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4년 단임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에 이게 중간 평가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정부 운영을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중간 평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으면 그래. 거죠. 와,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럼 팟캐스트 우리 새날 PD도 이제 연임하나요? 이건 무슨 종신제입니다. 정신제. 이거 바꿔야 돼. 그 중임제 폐해를 보고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푸틴 중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연임은 연달아서 2번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임제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번 개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임제가 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면 근데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 연임제는 못 나와요.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중임제는 떨어지고 또 나올 수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푸틴이 대통령 그만하고 중간에 총리를 해요. 이건 뭐 이상한 나라긴 하지. 그거고.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여론이 가장 높은 게 4년 연임제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87체제 헌법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대통령 중심제와 삼권 분립이 확고한 민주주의제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87체제의 헌법에서 부족한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보완하자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지 우리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자라는 의식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와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굉장히 좀 이번에 잘 다듬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야, 저거. 어쨌든 선거권 18세와 권력을 구조 얘기해 보면 선거권 18세도 저희도 100만인 서명운동을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권력 구조가 그것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제를 지금 강화했잖아요. 이제 국무총리 강화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호선. 다음에 국무총리가 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그 헌법 조항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문구를 삭제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책임제까지 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제. 대통령 밑에 감사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건 독립기관으로. 제가 간섭하지 계속 못하게. 주장했던 거죠. 그렇죠.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소수 야당들이 좋아할 만한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행정부가 입법권을 갖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또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안을 예전에는 그냥 부처가 발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국회의원이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안을 네, 그렇죠. 정부가 제출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함으로써 입법권 침해를 방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해요.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 뭐 이를테면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든지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강화시키겠다. 거죠. 예.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선거법 같은 것들이 또 다 개정이 개정, 되면서 다 개정돼야 예. 되죠. 율령까지 다. 할 일이 많구나.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축소를 했는데요.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는 건데 지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하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선적인 권력이 사라지는 거죠. 대법원장 네. 인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 이렇게 거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놨고요. 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야 중에 여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국회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의당이나 또 다른 뭐 그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은 개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개헌 발의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부류는 아예 그게 싫은 거고 개헌 논의 자체가 싫은 거고 같은 야당이라도 결이 다른데 이정미 대표의 그 놀라운 반응이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 발의 개헌이 오히려 국회의 역학 구도로 보면 힘들다. 오히려 힘들어진다 이런 면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화수목에 걸쳐가지고 우리 개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헌법 빨리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그게 좀 리얼하게 한번 해봐요. 마차님 한번 해봐요. 마차님. 어머, 이렇게 좋은 헌법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3일차,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권력구조 중에는 권력구조죠. 연임제, 예. 그다음에 선거 연령 18세도 있고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국무총리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권력구조부터.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예. 하겠다는 거죠. 마차님께 질문이요. 정알못에서 팟캐스터가 된 지 어언 3년째. 중임제와 연임제를 설명하십시오. 아, 그건 너무 쉽죠. 왜요?
중임제는 이어서 하지 않고 어쨌든 두 번 할 수 있는 거고 오. 연임제는 연달아서 두 번 할 수 있는 거. 4년 더 해라는 거고요. 못했으면 그만둬라는 얘기예요. 미국식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레임덕이라는 부분을 너무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치루어지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항상 중간평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올바르지 않은 평가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대통령이 정말 국정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4년 차 되는 해에 중간평가를 하는 거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좀 올바를 것 같습니다. 미국의 4년 연임제랑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단점도 있는데. 당연히 있죠.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제도가 MB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안 나와요.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네, 끔찍하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지면 법 못 바꾸지. 그렇죠. 다 단점이 있지. 그래서 이제 보완했던 게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이양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삭제합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권력의 느낌이 있어요. 그 자체가. 다음에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 사면을 행사하게 되면 사면 심사위원회라는 데서 심사를 거치도록 해요.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걸죠. 이건희를 사면해 주신 우리 MB 각하께서는 뇌물을 받으셨다. 그다음에 헌재 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서 이번에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희수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논란을 없애주는 거죠. 니들이 알아서 뽑아. 호선이라는 거는 보통 연장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에 의해서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요.